여러분, 지금 중국 20대들이 미친듯이 사재기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품 가방도 아이폰도 아닙니다. 바로 1g짜리 금덩이입니다. 샤오 홍슈에 접속하면 금콩 챌린지라는 영상이 수천만 뷰를 찍고 있어요. 콩알만한 금조각을 월급날마다 하나씩 사서 유리병에 담습니다. 째각째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ASMR처럼 녹음해 올리죠. 1g에 12만원, 스타버벅스 한 달 값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 왜 커피 대신 금을 사 모을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눈치가 빠른 겁니다. 지구 반대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200만 명이 듣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날렸습니다. 폰지 사기. 먼저 들어온 놈만 살고 나중에 들어온 놈은 죽는 바로 그 사기 수법이요. 세계 최고 부자가 달러를 사기라고 부르는 순간 중국 직장인은 월급을 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부자에서 서민까지 모두가 같은 쪽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다. 대출 이자가 줄고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2026년 1월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국이 이자 부담으로 망하기 전에 금리를 1%로 즉시 낮춰야 한다. 1% 경기 부양?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빚더미에 깔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연준을 향한 공개 협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신 대출이자는 줄지 몰라도 당신 지갑 속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중국 애들은 그걸 알고 금을 삽니다. 머스크는 그걸 알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연준을 압박합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은행 예금 대신 금과 비트코인으로 도망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이토록 절박하게 금리를 낮추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진 빚이 너무 커서 이자만으로도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6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경 8천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입니다. 미국 빚은 우리나라가 6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자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약 9천억 달러거든요. 계산해볼까요? 1조 5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를 빼면 6천억 달러가 남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은 이제 총알보다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든 말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든 말든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예요. 채권자한테 이자 갚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세금이 국민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채권자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채권자들도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미국은 30년 만기 국채 경매를 열었습니다. 국채 경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빚 좀 사주세요 하고 전 세계의 빚 증서를 파는 거예요. 보통은 중국, 일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믿고 사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낙찰률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는 2.5에서 2.8 사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미국 빚 이제 안 삽니다. 외국 정부들이 미국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이미 보유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일본도 매입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받겠다고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6조 달러 빚에 1조 5천억 달러 이자에 채권자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려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1% 금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 대출 이자 줄고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잖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신 대출이자는 줄어듭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 예금의 가치도 녹아내립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금리가 1%면 이자도 1% 받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3%, 4% 오르면 당신은 앉아서 손해보는 겁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환상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1%로 낮추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확 줄어들죠.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3에서 4%씩 진행되면 빚의 실질 가치가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지금 미국이 36조 달러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이 4%씩 진행되면 10년 후엔 그 빚의 실질 가치가 24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숫자는 36조 그대로지만 그 돈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달러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칩시다. 10년 후에도 숫자는 1억이에요. 근데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는 대신 당신 지갑의 가치를 파괴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시장은 이미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납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의장을 앉힐 수 있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확률을 6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항복을 예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줄여서 DXY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2026년 1월 이 숫자가 95.2까지 떨어졌습니다. 95라는 숫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시장에서는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요. 2021년 최저점이 89였거든요. 그때로 다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결국 당신 지갑 속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연준이 정말 독립적이라고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시장이 항복을 기대하고 달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금리가 낮은데 물가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7.2%를 기록하고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금리 3%에서 인플레이션 7.2%를 빼면 마이너스 4.2%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4.2%.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매년 4.2%씩 가치가 증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은행은 1년 후 이자로 3%를 줍니다. 그러면 1억 300만 원이 되겠죠? 숫자는 늘었습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물가가 7.2% 올랐어요. 작년에 100만 원이었던 장보기 비용이 이제 107만 원입니다.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 해외여행이 이제 321만 원이에요. 결국 1억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작년 1억 원보다 적습니다. 숫자는 300만 원 늘었는데 실제 구매력은 420만 원 줄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연 4.2%씩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돈을 벌려고 은행에 맡긴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가치라도 지키려고 넣은 건데 그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레이 달리오는 2025년 12월 자신의 링크드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확정된 손실이다. 그는 이미 2019년에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2026년 그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로화, 엔화, 위안화, 전 세계 모든 법정 화폐가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 금 가격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달러는 1년 전보다 금 대비 28%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22% 하락, 엔화는 31% 하락. 무슨 뜻이냐? 문제는 달러가 아니라 종이돈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나라가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36조 달러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GDP 대비 260%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코로나 이후 돈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각국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돈을 찍어서 빚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 돈을 누가 냅니까? 당신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아요. 대신 당신 지갑에 든 돈의 가치를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슈퍼마켓 영수증만 늘어납니다. 주유소 전광판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독약입니다. 당신 예금에 든 숫자를 늘려주는 대신 그 숫자의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종이돈에서 탈출해 금으로 달려갔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국가들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합니다.
24%가 뭐가 대수냐고요? 이건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970년대가 언제죠?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금에서 떼어낸 그때입니다. 그 이후로 중앙은행들은 금 대신 달러를 쌓아왔어요. 달러가 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2026년 그들이 다시 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순 매입한 금의 양이 755톤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추가로 매입한 양을 더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만 83톤을 샀습니다. 일본은행은 47톤을 샀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전 세계 중앙은행 755톤 더하기 한국 83톤 더하기 일본 47톤 합계 885톤입니다. 1년에 885톤이면 하루에 얼마를 사는 걸까요?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2.4톤입니다. 여러분, 중앙은행들이 하루에 금 2.4톤씩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금 1톤이 시가로 약 1천억 원이에요. 하루에 2,400억 원어치를 긁어가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가장 충실한 우방이었어요.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채워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마저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러를 믿던 동맹국들조차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런던과 뉴욕에는 LBMA, 코맥스라는 거대한 금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서 금 가격이 결정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대부분은 종이금입니다. 무슨 뜻이냐? 실물 금고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증서만 주고받는 겁니다. 100온스짜리 금 증서가 거래되는데 실제 금고엔 10온스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상하이 금거래소, 줄여서 SGE라고 부르는 곳은 다릅니다. 여기선 실물만 거래됩니다. 금 증서를 사면 반드시 실물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해요. 2023년 기준 SGE가 처리한 실물금의 양은 연간 5만 4천 톤입니다. 이건 전 세계 물리적 금 거래량의 75%를 차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금의 흐름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런던과 뉴욕은 종이를 주고받고 상하이는 진짜 금괴를 쌓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상하이입니다. 중국 선전에는 보세구역 안에 SGE가 운영하는 거대한 금고가 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기네 금을 여기 맡기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 금고에 맡기냐고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치고 있고 그 금마저 미국이 아닌 중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국가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도 연방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가면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텍사스 불리언 디포지터리.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금 보관소입니다. 원래 이곳은 텍사스 주민들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용도였어요. 근데 2025년 11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애리조나 다른 주에서 사람들이 금을 들고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초 이 보관소의 수탁 잔고는 34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 11월 116억 달러로 뛰었어요. 340% 증가입니다. 왜 텍사스까지 금을 가지고 올까요? 연방정부 금고에 맡기면 되잖아요. 포트녹스라는 거대한 금 보관소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방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텍사스 보관소 입구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We don't trust the Fed. 미국 안에서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텍사스는 연방과 별개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근데 2020년부터 이 회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회사 자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44만 개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5%를 한 회사가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1.5%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람들은 이 회사를 디지털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는 녹아내리는 얼음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달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2월 금 ETF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집계해봤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GLD라는 금 ETF가 있어요. 2025년 초 운영 자산이 620억 달러였습니다. 12월 말 780억 달러로 늘었어요. 16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단 1년 만에 26%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SPY라는 미국 주식 ETF는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8%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 불장에서 금 불장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 체온입니다. 중고 시장이 아니라 실시간 자금 흐름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텍사스 주민들은 연방을 믿지 못해 주정부 금고로 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달러 대신 비트코인 44만 개를 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금 ETF로 16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방정부를 믿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미 다음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응할 틈도 없이 중국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중국 정부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금과 은의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금과 은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한다. 수출업체는 44개로 제한하며 모든 수출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 금지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금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입니다. 연간 약 370톤을 캐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11%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정제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남미에서 캔 금도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져서 정제됩니다. 이제 그 금이 중국 밖으로 안 나갑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2일 금 수출 금지 발표 직후 금 가격이 온스당 4,6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200달러였어요. 1년 만에 44%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전 세계 금 채굴량이 연간 3,200톤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어요. 피크 골드입니다. 새로운 광산 개발 속도가 둔화되고 기존 광산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정체됐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요.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걸 노린 겁니다. 금 공급을 틀어막고 가격을 띄우고 자기네가 쌓아둔 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누가 이득을 볼까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금을 미리 사둔 모든 중앙은행과 개인들입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달러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브릭스 정상회담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연합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금에 연동된 새로운 무역 결제 단위 R5를 만들겠다. R5가 뭐냐고요?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무조건 달러로 결제했어요. 한국이 브라질한테 자동차를 팔면 브라질은 달러로 돈을 줍니다. 근데 R5가 생기면 달러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금 가치에 연동돼서요. 미국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달러 패권에 금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중국은 금 수출을 막아 공급을 장악했습니다. 브릭스는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 생산량은 정점에 도달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할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반격할까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할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요.
2025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도입으로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인건비가 줄고 효율이 올라가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AI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I가 경제를 성장시키면 세수가 늘어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잖아.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다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6년 기준 약 2.6%입니다. 세계은행이 전망한 수치예요. AI가 기여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2.6%입니다. 그런데 미국 부채 증가 속도는 얼마일까요? 연간 8%입니다. GDP는 2.6% 자라는데 빚은 8% 불어나고 있어요. 빚이 경제보다 3배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대단해도 이 속도 차이를 못 따라잡습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AI는 기업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이나요? 아닙니다. 기업 이익은 주주 배당으로 가고 CEO 보너스로 가고 자사주 매입으로 갑니다. 세금? 기업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AI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 뿐 정부 빚을 줄이진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반론이 나옵니다. 현대통화이론, 줄여서 MMT를 믿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축통화 국가는 파산할 일이 없다. 돈이 필요하면 찍으면 된다. 스테파니 켈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어요.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니까 자국 통화로 진 빚은 절대 못 갚을 일이 없다는 논리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준은 2022년에 금리를 5%까지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으면 물가가 폭등한다는 걸 연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MMT 이론대로라면 돈을 계속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결국 MMT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025년 11월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USDC, USDT 같은 것들이죠. 이 코인들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뭘 할까요? 미국 국채를 삽니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발행하면 그 뒤에는 실제 달러나 국채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약 1,800억 달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데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그걸 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실물 달러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AI는 기업만 살릴 뿐 국가 빚은 못 갚습니다. MMT이론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을 벌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술이 기업을 살릴 순 있어도 36조 달러 빚까지 없앨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택한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이 사건의 정체는 사실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는 36조 달러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돈의 가치를 파괴해서 빚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겁니다. 겉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부채 청산입니다. 금리를 1%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3에서 4%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상태로 10년만 버티면 36조 달러 빚의 실질 가치는 24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빚의 무게가 저절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누가 그 손해를 봅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습니다. 공공지출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 지갑에 든 돈의 가치를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이게 바로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달러를 발행하는 바로 그 정부가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사들이겠다는 법안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총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100만 개면 전체 공급량의 약 5%예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달러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조차 달러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미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이오밍주는 2025년 11월부터 주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정부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주정부가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잖아. 하루에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화폐야?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달러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가치가 보존됩니다. 조용히 죽는 것과 시끄럽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그리고 루머도 하나 돌고 있습니다. 중동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 왕실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어떻겠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1973년 이후 전 세계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달러 패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석유까지 달러를 떠나면 달러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트럼프는 금리를 1%로 낮춰서 빚의 무게를 줄이려 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려 합니다. 와이오밍주는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석유조차 달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달러를 버리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달러를 믿고 계십니까? 결국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 당신 지갑에 떨어지는 3가지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계속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기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4.2%입니다. 금리 3%에서 인플레이션 7.2%를 뺀 수치예요. 이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작년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올해도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올해는 321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7% 올랐으니까요. 당신은 월급을 한 푼도 안 깎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1만 원 감봉당한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봅니다. 작년에 10만 원이었던 장바구니가 이제 10만 7천 원입니다. 주유소에 갑니다. 작년에 리터당 1,500원이었던 휘발유가 이제 1,608원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영수증만 늘어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신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금은 숫자만 있을 뿐 가치는 증발합니다. 은행에 1억 원을 맡겼다고 칩시다. 1년 후 이자 3%를 받으면 1억 300만 원이 됩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그 1년 사이 물가가 7.2% 올랐습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올해는 1억 7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42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은행은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신 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1년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13년 미국 연준이 설립됐을 때 달러의 가치를 100이라고 칩시다. 2026년 지금 그 달러의 구매력은 2입니다. 113년 동안 98%가 증발했습니다. 작년에 5달러로 살 수 있었던 빅맥이 1970년에는 50센트였어요. 10배가 올랐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얼음처럼 녹아내립니다. 셋째, 정부는 당신의 돈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줄여서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가 뭐냐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되는 돈이에요. 모든 거래 내역이 정부 서버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정부가 다 알게 됩니다. 2025년 4분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5%가 CBDC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정부가 내 금융생활을 감시하는 건 싫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일 겁니다. 달러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사람들이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도망가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당신의 월급은 숫자만 그대로고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당신의 예금은 이자를 받아도 구매력은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지갑은 정부의 감시 아래 놓입니다. 이게 2026년 당신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36조 달러 부채, 1% 금리 압박,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게 결국 당신 지갑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가면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본부 연준입니다. 높이 솟은 기둥들, 무게감 있는 돌계단, 엄숙한 정문. 이 건물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믿으라. 우리가 당신의 돈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컴퓨터 화면에는 전혀 다른 것이 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드입니다. 대리석 건물도 정치인도 중앙은행 총재도 없습니다. 그저 코드 한 줄이 전부입니다. 2100만 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1%로 낮추라고 압박해도 비트코인 공급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내도 비트코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입니다.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반면 달러는 어떻습니까? 1913년 연준이 설립됐을 때 달러의 구매력을 100이라고 칩시다. 2026년 지금 그 구매력은 2입니다. 113년 동안 98%가 증발했습니다. 1970년 빅맥 하나에 50센트였습니다. 2026년 8달러 50센트입니다. 17배가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찍어냅니다. 경기가 나쁘면 찍어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찍어냅니다. 9.11 테러 때 8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 5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당신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은 아서 번즈였어요. 닉스를 대통령이 압박했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번즈는 굴복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970년 물가 상승률은 5%였습니다. 금리를 낮췄습니다. 1980년 물가 상승률은 1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갈 때 쇼핑카트에 돈을 가득 실어 날랐어요. 빵 한 덩이 사는데 지폐 뭉치가 필요했습니다. 2026년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버티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항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악몽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리석 건물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코드를 믿을 건가요? 정치인이 괜찮다고 말하는 걸 믿을 건가요? 아니면 수학이 2100만 개라고 말하는 걸 믿을 건가요? 권위를 믿을 건가요? 투명성을 믿을 건가요? 여러분, 지난 113년 동안 달러는 98%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한 지 16년밖에 안 됐지만 공급량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금은 5,000년 동안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대영 제국이 쇠퇴해도 금은 남았습니다. 화폐는 바뀌어도 가치는 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에 당신의 미래를 담을 건가요? 녹아내리는 얼음 같은 달러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과 비트코인입니까? 당신은 코드를 믿을 건가요? 정치인을 믿을 건가요?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년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2배가 되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절반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이게 2026년의 핵심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확정된 손실이다. 그는 2019년에도 말했어요.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7년이 지난 2026년, 그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의 역할을 재정의하십시오. 현금은 보유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사냥할 때 쓰는 탄환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금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그때 재빨리 집어넣을 돈으로만 쓰십시오. 묵혀두는 순간 그 돈은 녹아내립니다. 둘째, 가치의 그릇을 다양화하십시오. 금은 5,000년 동안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미국 달러도 사라질 수 있지만 금은 남습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은 연간 3,200톤으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공급이 한정됐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4,620달러니까 아직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2100만 개로 공급이 한정돼 있습니다. 4년마다 신규 발행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입니다. 변동성은 큽니다. 하루에 10%, 20%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조차 100만 개를 비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습니다. 시스템 밖의 자산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째, 1970년대를 기억하십시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연준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아서번즈 의장은 굴복했습니다. 금리를 낮췄습니다. 결과는 물가가 5%에서 14%로 폭등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버티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항복을 예상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반복의 희생자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1% 금리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정부는 빚을 갚는 대신 당신 지갑의 가치를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금 수출을 막고 중앙은행들은 하루 2.4톤씩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연방을 믿지 못해 주정부 금고를 채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44만 개를 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통장에 돈을 묵혀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지키는 그릇으로 옮겨갈 것인가? 현금을 줄 것인가? 금과 비트코인을 담을 것인가? 정치인을 믿을 것인가? 알고리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당신의 미래를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모 21세기 경제학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통념 너머의 현실을 계속 파헤칠 예정입니다. 2026년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은행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